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또 좋은 얘기할 줄 몰랐는데 네. 이 한동훈 전 대표 공약사항 카피한 겁니다. 국민 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 쪽에 윤상현 의원 아닐까요? 전환기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네. 엉망진창, 편향된, 잘못된,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자꾸 수개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환기 씨 대한민국 개표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광팔러 가시는 것 같아요. 갯밥에도 관심이 많아 보이고 이분들이 진짜로 윤석열 씨와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내가 인간적 도리로 가겠다 그러면은 형이 확정되고 내란죄에 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시는지 그 여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과연 몇 명이나 갈까요? 아까 정광대 저기 뭐야 또 지난번에 전광훈이라 그랬다. 나 지금 완전 물매겼다고. 인터넷 짤에 지금 놀더라고요. 그거 알아? 이재명 대표의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상한용품 잘 나오니까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게 사실 불을 제대로 붙였어요.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2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제 끝났는데 뭐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간에 끌어내리는 거 이런 거 얘기도 좀 했고요. 이건 뭐 의원들 설득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뭐 주 4일 근무로 또 간다고 정말 너무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일주일에 나흘만 장릉한 여의도가 할 수 있는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런 등등의 내용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실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장릉한 여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네. 공부 그만 좀 월요일입니다. 하세요.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좀 하는 척 좀 했습니다. 네,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공격거리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당대표 공보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직함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여기서 공보 처음으로 특보. 오늘 좀 전에 의결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당대표 공보특보면 어떤 당대표? 예, 개혁신당의 당대표고요. 누구? 천하람. 천하람. 예. 천하람 아. 당대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해줬고요. 저분 사실은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천하람 대표가 이제 대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당대표 공보특보 네. 김성열 특보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이거 원고 보니까 일찍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이 국철을 타니까 네. 국철이 이렇게 아직도 간격이 굉장히 기네요. 국철이요? 연천에서 오셨어요? 연천에서 온 건 아닌데 네. 여기 그 있잖아요. 옥수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문산으로 가는 아, 네. 경의중앙선. 네, 그게 뭐 한 번 놓치니까 한 10몇 분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맞습니다. 다 여당 탓입니다. 간격이 좀 있죠. 우리나라 그 여튼 교통 인프라,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 교통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왔습니다. 10몇 분 소리야. 일찍 출발하시면 되지. 우리나라 서울같이 근데 그렇게- 교통이 좋은 아니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가 어디 있다고. 아니면 더 좋게 해야죠. 오시면 되잖아요.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더 좋게. 그러면 계속 더 좋은 쪽으로 여당 개선시켜 탓입니다. 나가는. 더 자주 하면 적자폭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더 좋게. 네. 아니 근데 그 더 자주 하면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 네.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 거짓말 합시다 빨리.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공부한 거. 네. 자, 최인경 기자가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정리해 주실 거고요. 대통령의 거짓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아마 이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네. 아니 주말에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네. 여러분 5쪽입니다. 5쪽 보세요. 집회에서 헌재를 파괴시키자라는 과격한 구호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탄핵 집회에 있는 분들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주적이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재는 기각전문 조작 집단인가?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 이들이 판결을 오판을 한다면 우리는 혁명으로 싹 쓸어내야 됩니다. 운영은 안 돼. 운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의사 오적이 될 것입니다. 네. 밟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저 극우 세력이에요 저거 지금. 큰일 났어요. 저도 이런 거 자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이 흔들려 갖고 여튼 이제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이어졌던 주말 집회, 특히 그 대구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또 가고 네. 많이들 이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시에 대한 아니 이 그 집회가 단순히 저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만 이 자리에 온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신 분도 있지만 더 큰 대한민국의 위기 또 전환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2030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 과정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계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과를 했었고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정치 폭주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정말 누란 지게의 위험에 봉착해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일단 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석한 의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탄핵 반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모인 것이지 뭐 탄핵 반대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 그럼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어떤 폭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 민주당의 폭주 또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엔 잘 몰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 헌법재판소가 가진 구성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추천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정파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파성의 정도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른바 뭐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들은 색을 드러내지 않고 좀 더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색을 강하게 드러낸 그런 상황인가요? 판단하시기엔? 그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3,000명 조금 넘는데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게 여기 포함된 분들이 10%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8명 중에 3명이 이 특정 학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법을 공부하는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여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까지 포함되면 9명 중에 4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단체의 멤버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특정 사조직을 없애서 1993년도인가요? 하나의 척결해 갖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의 위험이 전혀 없어진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 내에서 특정 뭐 사조직 출신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될 거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특정 그러니까 사조직은 아닌지 모르. 하여튼 뭐 법 연구에 그 부분이 문제 있다면 그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에 출신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이 될 때부터 문제를 좀 삼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 제기했었죠. 근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대통령 3인 중에 2명이 살아 있는 거고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살아 있는 거고 이런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느 사람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딱 잘라놓고 보면 그런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제 그냥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정당이 없는 사람인데 당적이. 야, 너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 전환길 가가지고 사람 모인 거. 네. 그러니까 2030은 그냥 재미로 간 것 같대요.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랑도 많이 싹 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4050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4050 세대는 결사 반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이제 60, 70 세대들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정강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옳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또 싫어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싫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저는 지도부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자신감이 없냐. 자기들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거고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세가 좀 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지율이 이 사람들 때문에 좀 높아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당 지지율이 또 거꾸라질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잘못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보수 결집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말은 못하면서 또 뒤에서는 지지율 떨어질까 봐 거기서 은근히 동조하는 것 같고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엉망진창, 뭐 편향된, 잘못된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 이분한테 이번 최근에 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한 3종 막 드러난 거 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자꾸 수개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환길 씨 대한민국 개표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네. 김성열 특보 늘 명쾌하게 또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탄핵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매우 어렵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거에 맞는 근거를 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씨가 위헌을 한 내용들이 위헌이 아니다. 계엄이 합법이었다. 총칼 들고 국회에 진입한 게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정말 법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야지. 지금 그 주장을 하나도 못해요. 이쪽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받아치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심판들이 문제다. 재판관이 문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재판관의 성향 말씀하셨는데요. 이 재판관 성향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친동생이 어떻게 뭐 얘기하시지만 아니 왜 그렇게 따질 거면 우리 박선영 전 의원 처제로 두고 계신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분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분인데 그분은 보수 성향 매우 강하시잖아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 예, 정영식 재판관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양성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도 심판을 볼 수 없어요.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저 집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하느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에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는 사실 탄핵 반대라 그래가지고 좀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화면 보니까 마은혁은 안 돼 문영배를 밟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요? 이거 국민의힘 이거 제재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모임에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당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개별 의원들 행동이라고 이렇게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하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탄핵 찬성 집회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18명이 참석했어요. 예. 그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 2천 명 왔는데 우리 의원이 10명인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광화문 집회 탄핵 찬성 집회에 경찰 추산 5천 명인데 민주당이 18명 갔어요. 그러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에 각 진영의 개별 의원 차원에서 간다는데 우리 당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뭐 선택된 뭐 정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정영식 재판관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가 아니라요
법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 보수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태도, 경제적 태도, 뭐 외교 안보적 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법 조문이 정말로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만 죄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보수 성향이 있다는 거지. 네. 정치적 성향에서의 보수성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관련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분의 평소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격을 안 하잖아요. 지금 친동생이 진보 성향이다. 친동생이 윤석열 탄핵 집회 나간다라고 공격을 하시니까 그러면 처제가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은 왜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주장에 대한 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한다나 찬성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를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할 경우 해체시켜야 한다거나 뭐 밟아버려야 한다거나 쓸어내야 혁명으로 쓸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위험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헌재 지도를 같이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이제 사전 모의를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조금 포착이 그런 되고. 게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계속 밟아라 쓸어라라고 하게 되면서 인신 공격을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당으로서도 네.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폭력적 언사들은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지난번 있었던 뭐 서부지법 사태나 예. 이런 같은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뭐 이 군중이 흥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법 때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으니까 그 지난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잘 대응해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네.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제 당이랑 당 소속 의원을 얼마나 이제 분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윤상현 의원 등이 사실 썩 적절치 않은 이제 태도를 좀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폭력 사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런 그 감정이 계속 격화될 거고 그 네. 시위의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 어쩌면 판결이 있는 날은 정말 대한민국이 두동강 나는 그런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큰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그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만나는 걸 봤거든요. 같이 무대에서 둘이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런 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네. 싱글벙글하고 인상 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부지법 난동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특임 전도사, 전 살다 전도사 중에 특임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네. 이분이 정광훈 목사 그 교회에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에 그런 교회에 특정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부지법 난동을 주도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또 그러한 정광훈 목사의 집회가 계속 광화문에서 지금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 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인사 올린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누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난동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단호하게 네. 배척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폭동 헌재 폭동이라고 이름 지어진 네. 뭐 설계 도면 같은 것도 뭐 공유했다는 거기는 어디예요?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입니다. DC 인사이드라는 큰 사이트에 네.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어떤 뭐 커뮤니티 같은 것 같은데 네. 미국 정치인데 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네. 광화문 집회에 네.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은 올린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그 내부 도면 같은 거 공유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요, 이게 폭동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선동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훈방 조치 될 거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폭력이 더 과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잘못된 일이다 끊어낸다. 아까 정광대
또 지난번에 전광훈이라 그랬다가 나 지금 완전 물매겼다고.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저거. 인터넷 짤에 지금 돌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이 보내왔어. 야 광재 이런 게 돈다. 그래서 너 전광훈이래. 단호히 배척하세요. 그러니까. 전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끊어내야 되는데 아니 왜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에게는 출당 얘기 안 하면서 김상욱 의원한테는 너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잣대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이름 자꾸 저 전광훈 대변인이라 그러면 저 김일성 대변인이라 그럽니다. 또 어디까지 가니까. 안 얘기합시다. 아 근데 그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모의하고 실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잡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업무 분담이 아주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끼리 가능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난 설계 도면만 올렸어. 난 뭐 전혀 폭동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도면만 한번 알자고 올린 것일 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다 나중에 이제 책임을 추궁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좀 더 지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뭐 이제는 탄핵이 인용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 공격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D-Day를 13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변론일로 하자.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 그런데 이날도 산책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야 MBC 가면 안 되고 그 옆에 JTBC도 가면 안 된다.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조직적이라는 거죠. 네. 그 막 온라인에서 무슨 명예훼손 할 때도 아유 뭐 누구야 막 이렇게 서로 찾을 때 설마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름 막 올려놓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참 책임 묻는 것도 쉽진 않은 것 같다. 절대로 화장실 가서 숨으면 안 되는데 화장실 위치는 여기야 이렇게 막 올려놓고 형광펜을 그어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전 이게 옛날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 서부지법을 보고 난 뒤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고 진짜 가능성이 있구나. 이 사람들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조금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앞에서 집회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극우로 몰아붙이지 말아라라고 하고 또 당협위원장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그 대파 이수정 선생님께서 여기서 읽으셨는데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 인권을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윤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이 또 오늘 다시 접견하러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정부 시절에 당 대표를 했던 김기현 의원 가고 싶을까? 속도 좋아요. 네, 김기현 의원도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김기현 의원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이 윤 대통령 접견을 위해서 구치소에 간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전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권영세 또 권성동 두 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접견이니 정치적 해석을 삼가해 달라라는 이런 단서까지 달았는데도 그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정치는 가끔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그 면회 갔어요. 그렇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가서 야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조금만 더 고생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가정이지만 대통령을 비교합니까? 가정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사실 실형받았지만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구속 안 된 상태예요. 자, 구속이 됐다. 그러면 박찬대, 정청래 의원분들은 거기 면회 안 갈 겁니까? 면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안 되죠, 지도부면. 지도부면 그럼 안 갈까요? 네. 저는 1번, 제가 이 가정을 대해서 드린 1번 지도부는 가면 안 된다. 2번 그냥 의원들도 광고하고 하면 안 된다. 몰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저 갑니다. 하는 거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광고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광고했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됐을 때 네. 지금 있는 지도부나 안 간다는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뭘로 있겠죠. 들어갔느냐도 좀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정치자금법에 관련 있는 혹은 뭐 거기에 수혜를 입은 의원들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본인도 완전히 자유로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렇게 찾아가는 거랑 요건 이제 그 계엄에 따른 뭐 내란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는 게 조금 더 부적절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그래서 개별 차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지금 당 대변인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 차원, 개별 의원 차원에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지도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이 재판이 끝나가지고 교도소에 넘어가 있으면은 기결이 됐으면 그때는 가도 되죠. 지도부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자랑하고 가면 안 돼. 광고하고 가면 안 돼요. 몰래.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미결소 지금 재판 중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거는 사실 광팔러 가시는 것 같아요. 광이 있어요 지금 거기. 아니 그 보수층 지지자들은 그냥 광팔러 가는 것 같고 네. 연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고 이분들이 진짜로 윤석열 씨와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내가 인간적 도리로 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확정되고 내란죄의 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시는지 그 여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과연 몇 명이나 갈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오히려 형 확정되면? 그럼요. 그때가 진짜 외로울 때요. 그럼요. 그때는 편지 많이 써야 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제가 생각에 앞으로 한 2년은 더 남았을 것 같은데. 뭐 그 형사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겠죠. 뭐 1심 재판이 6개월 걸리고 네. 곧 다시 뭐 항소할 거고 근데 상고할 거고.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탄핵만 인용돼도 이분들 안 가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예. 네. 개혁신당은 뭐 이렇게 누구 들어갈 사람 없죠? 아니 저희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니, 지금 성사 커피 진행 중인 거 마시려다가 있잖아요. 숨이 아니 멎어버렸어요. 거기 들어갈 건 아니겠죠? 뉘앙스가 이상해. 개혁신당도 들어갈 사람 좀 이상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엔 좀 계시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뭐 볼까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다라는 근거로 국회 측 대리인이 헌재 제출한 공문이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뭐였냐면 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원에게 보낸 그 문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민의힘 입장이 그러니까 한 명 저 후보자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2명, 국민의힘 1명 요거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마은혁이라는 사람한테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요 새로 나온 공문에 의하면 마은혁까지도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사청문회에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금 건 아니다. 이것은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 우리 회사라네. 우리 정당의 공식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인원과 관련해선 2명 1명으로 합의했고 그것까지는 합의됐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청문회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지도부 이 교체 상황에서 말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공문 2월 10일 날 수신 국회의장 참조 의사국장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로 열고 닫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위원회 선임 통보의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적시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합의하냐? 네, 이거 더 어떻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법적 근거까지 써놨어요. 인사청문회법 3조 규정에 의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아래같이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국민의힘의 5명의 인사청문위원 명단 이름까지 적시를 했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합의를 중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청문회 열었을 때 통과 안 된 사람들 그냥 다 임명시켰잖아요. 그때 분명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반대 의견 분명히 해가지고 넘겼는데도 뭐 여야 합의 상관없이 그냥 다 임명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야 합의 따지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제가 자꾸 말하지만 그럼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하고 정계선 중에 정계선을 먼저 택한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아니 그것을 변론하겠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재개를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게 맞아 타당하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네라고 해서 변론을 오늘 재개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12일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라는 이유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죠. 네. 그러면 정계선은 합의했다면서 왜 또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떨리네. 네, 이번 주에 근데 그 탄핵 심판이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초 예정한 기일이 11일, 13일, 13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일 화요일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최근에 이분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거의 뭐 사자후를 토로했는데 이분이 저 윤석열 대통령 오랜 친구라는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친구학번 동기. 네. 서울대학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요일날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기는 이제 그 계엄 당일에 지시를 받았던 그 라인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이분을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요건 이제 추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까지 정해진 거고. 그렇죠. 증인 신청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헌재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 불러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기일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 하고 종결을 하고 최후 진술을 듣고 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13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번 주에 내일하고 이제 목요일이 또 슈퍼 탄핵 헌재 데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우리 경쟁자예요. 시간대가 정말 우리는 여기 한 번 또 경쟁이라 우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예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아니 드라이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립니다. 아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장르만 여기도 사랑해 주시겠죠.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럼요. 거기 어차피 생중계 안 되니까 여기 보시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8차 변론 때 조성현이라고 나옵니다. 이분 누구냐? 헌법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부르자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이진우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방사의 아래 예하부대에 지시를 하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건 불법이다. 이런 훌륭한 분도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 과정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형사 사건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시를 받은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지금 이렇게 조성현 이런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시 주워 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자가당착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이 진실의 방인가 봐. 들어가면 다 사실대로 말하고 나오면 이상한 소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추가 변론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야, 헌법재판소 나가길 잘했다. 이게 이렇게 곡해돼 있었구나. 내가 나가서 해명을 하니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변론을 요구할 텐데 지금 8차까지 돼 있잖아요. 추가 변론과 관련해서는 증인들별로 약간의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라도 추가 변론은 요구될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졸속으로 진행되면 졸속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삼풍 백화점 또 광주에서 그 아파트 한번 무너졌잖아요. 무슨 백화점하고 비교를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충분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막 시간을 정해놓고 네. 언제까지는 뭐 하겠다 3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이거 재판 마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한다면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스러운 일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사령관 찾아가고 그러니까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도 접견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내가 헌재 탄핵 심판 나가길 잘했다 했다는 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었냐. 그러니까 여인영이 탄핵 심판 증인 출석 전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가가지고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령을 주고 다 입맞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제지시켜 주십시오. 아니 접견한 건 사실이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전 사령관을 만났다고요. 네.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네. 혹시 이게 뭔가 말맞추기라든지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보세요. 없다. 아니, 탄핵 심판 전날 찾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한테 화내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이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는 그 계엄과 관련된 본인들의 작전과 훈련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불법을 지시하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다그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들어가서는 진실방에 가가지고는. 근데 진실방 갔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와서 접견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탄핵 심판에서 갑자기 답변 못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보인 것이 왜 그랬겠어요. 참고로 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사랑제일교회 장로죠? 네. 예. 정광훈 씨가 목사인 사랑제일교회 장로고 이제 코로나 집회 때부터 긴밀하게 정광훈 씨 주도 집회에 참여해 온 인물인데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여인영 두 사람은 접견을 했는데 네. 접견의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변호할 수도 있으니까 만나겠다 이런 취지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만나는 게 제한돼 있는데 변호사니까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고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은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겠다고 먼저 얘기가 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만나냐. 만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저는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헌재가 되게 열심히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사실 현행범과 다름없이 너무 증거가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판결이 뒤집히거나 그런 게 어려우니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말맞추기 정황, 이건 말맞추기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렵죠. 이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죄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로 간에 말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거짓말을 하면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안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통정이 안 되게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을 못하게 막는 부분인데 지금 그걸 뚫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 맞춰가지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네.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진우 사령관의 변호인들을 밖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탄핵 심판 전날 그 김용현의 변호인이 직접 이진우 사령관을 접견을 했다는 거는 이러한 과정 속에도 서로 총대 매기 싫어가지고 두려워서 회피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직접 가서 만난 겁니다. 왜냐? 이들이 법률가인데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지금 피해자들의 접견 기록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둘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견을 해서 만난 사람은 검찰의 진술과 탄핵 심판에서 진술이 달라졌고
접견을 하지 않은 곽종건 같은 경우는 또 홍장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술이 일관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지금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뭐 홍장원 관련해서는 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뭐 여러 진술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김병주 의원 모시거든요.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제 얘기도 물어보셔야죠. 꼭 들어볼까요?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재판을 앞둔 사람이 네. 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입을 맞추려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에게도 그런 의심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모여갖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건가? 혹시 뭐 누군가의 죄를 누구가 뒤집어 쓰고 이러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네. 네. 한마디에 갑자기? 국민의힘에도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는 거 참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네. 당의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당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엄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발언을 계속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심판 네.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관 공격하죠, 여론 재판하죠, 시간 끌기 하죠, 말 맞추기 정황에 증거인멸에 억지 주장까지. 절차도 잘못됐다고 막. 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이런 변호인들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 쭉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는 왜 그 김앤장은 다른 뭐 로펌들과는 좀 어나더 레벨에 뭐가 좀 있잖아요. 그죠. 김앤장이 안 되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랑제일교회가 우리나라 다른 교회들이랑 좀 다른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가 아니, 근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그런 보유하고 측면은 있습니다.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네. 그 김용현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이 이제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는 거는 뭐 초록이 동색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될까요? 뭐 포레스트 검프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저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소속들이. 다시 생각을- 말하자면 여러 분야의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또 하나는 헌재 요즘 진짜 바쁘잖아요. 네. 뭐 저 한덕수 뭐 최장모 하여튼 뭐 걸려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기된 것들이.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때는 뭐 하시나? 헌법소원 엄청 많이 들어오죠. 맞나요? 네, 많이 있어요. 다른 데 일이 많아요? 그러다 커피도 드시고 밥도 드시면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젠가요?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의원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87년도에 자기가 중앙대 법대에서 그때도 헌법과 이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30 몇 살이면은 교수 됐잖아요. 80년대. 네. 그때 87년도에 헌법재판소를 만드는데 네. 야 이렇게까지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게 많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9명인데 네. 독일 같은 나라는 16명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 굉장히 한가하고 일이 많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네. 뭐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법에 네. 좀 이제 예민하니까. 예민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건 헌법 근데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250조도 위헌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 일기 때는 한가했대요. 아. 일기 때는 이게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 초반에. 한가해서 네. 막 행정부에다가 야 그거 다 헌법소원으로 넘겨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 일심하게. 헌법재판관. 예. 근데 이제 2기 때부터 엄청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지금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잠깐 네. 기다려 보세요. 내비게이션. 네네네. 오늘 제가 참 궁금했던 거 이상민 장관 지금 가장 평온하고 안녕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민 장관이요?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계엄 당일에 단전 단수 언론사 등등 단전하고 단수해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갖고 갔던 사건이 윤석열, 이상민이었잖아요, 두 네. 사람이. 근데 이제 그 공수처가 다시 이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는데 딱 한 권짜리 수사 기록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거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상민 장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마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 딱히 뭐 이렇게 수사된 게 별로 없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민 수사 왜 안 했어?라고 이제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수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바람에 네. 이상민 수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게 다 운이야, 그죠? 아 근데 그래도 저희 민주당에 이상민 구속 왜 안 하냐 그랬어요. 네. 아니 이 사람이 단수 그 명령을 내린 게 소방청 차장 다 순차대로 내려간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만 평온하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그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죠. 탄핵 심판 증언 나와서 네. 지금 김용현 장관은 분명히 국무위원들 중에서 탄핵에 아니 비상계엄에 찬성한 분이 있었다. 한두 명 있었다라고 했는데 한독수, 최상목 다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지금 만약에 김용현 이외에 다른 국무위원 중에 찬성한 사람이 있다면 5만 % 이상민일 것이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데 지금 검찰 진술과 지금 최근 뉘앙스나 예상을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합니다. 공수처의 과욕이 부른 참사예요.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안 돼요. 뭐 공수처 자체의 능력보다도 인력 자체가 너무 적어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하나만 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3-4개씩 다 맡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가져가서 하려다가 사실상 대통령 가서 구속시킬 때까지 체포할 때까지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온 참사고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네. 운이 좋아야 돼. 이상민 장관 보면 하여튼 거의 지금 최장수 장관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일이 생겨서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다른 일이 터져주고 하여튼 이런. 그런데 것들 진실은 지각은 하지만 결석하지 않는다. 언젠가 사필 규정으로 다 응징할 것이다. 아, 그래요? 저희 민주당이 보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하는 말씀 같네요. 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합니다. 자, 민주당 웃으면서 얘기, 얘기해야 돼요. 네. 민주당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국민 소환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이 국회의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투표해갖고 끌어내리자.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3분의 1 투표에 과반이면 끌어낼 수 있는 걸로 하던데 그러면 그 이론상으로는 한 12만 정도 만약에 선거구가 있다 치면 4만 투표에 2만 명만 내려와 하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12만 선거구는 12만 최소 짜리- 선거구고 보통 한 20만 정도를 생각해 그쵸. 보면 네. 20만이라고 치면 3분의 21만까지 보통 12만에서 21만까지 있으니까 한 7만 정도 뭐 요 정도 네. 투표해서 한 반 정도. 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어쨌든 간에 상징적이든 선언적이든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우리 탄핵과 같은 경우도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사실 다 탄핵이란 제도가 있지만 네.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역풍을 부는 민심을 거스리는 정치인한테는 또 철퇴가 가해진다는 우리가 장치를 보았잖아요. 아니, 있으면 좋을 것 그런 차원이고.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뭐 마치 대단한 것 마냥 네. 해놓고 본인들도 이번에는 마치 꼬리 내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 것이고 어쨌든 근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많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내 설득은 될까요? 당내 설득이 왜 안 될까요? 이게 좋은 건데, 좋은 길로 가자는 건데. 이거 잘못한 좋은 국회의원들 길이죠. 예. 응징하자는 건데. 예.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뭡니까? 탄핵 반대 세력과 똑같고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도 뭐 이건 다 찬성할 거다.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안 네. 그래요, 정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또 좋은 얘기할 줄 몰랐는데 네. 이거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 공약사항 카피한 겁니다. 아, 지난 그러나요? 저 자료 잘 찾아보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때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기하자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2024년 7월에 당 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 2024년 7월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다가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네. 도입된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과시킬 때니 그 부분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없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간 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야 일단 당선되면 4년은 보장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 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두를 꺼냈으니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라고 그 1호 대상은 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 쪽에 윤상현 의원 아닐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동훈 대표 얘기 이재명 나와서 대표에 제가 궁금한 대해서는 건데 1000만 명이 서명할 것 같아요. 아니 중간 소환제. 오랜만에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김포시 서울 편입은 언제 돼요? 우리가 네. 제 김포에 사는 김동만 씨가 물어봤어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네. 또 하나는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신 능력 없으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그 큰 로드맵을 갖고 언젠가 뭐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악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6분의 1만 그러니까 유권자 6분의 1만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된 어느 지역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6분의 1 모으는 건 상대당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자당 의원인데 당대표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지역위원장 하나 쓱 해갖고 야 우리 당에서 밀어줄 테니까 걔 쳐내자. 지금까지 안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 당 현역 날리고 다른 지역위원장 씹는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그거 다 소문 나요. 아 그럴까요? 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갖고 투표 붙였는데 상대 당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때 얼마 30%도 안 돼서 개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총의를 모으기가 쉽진 않아요. 중간 소환제라는 제도 자체는 그러나 꼭 필요하고 그것이 경계가 돼서 국회 의정 활동을 자치단체장들은 잘해야 소환이 된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단체장들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국회의원한테는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선거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이게 앞서서 이거 반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해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취지 자체는 좋아요. 국회의원 소환제도 중간 평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악용될 소지가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300명이나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중간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지자체장은 이게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느냐? 물론 국회의원의 이기성일 수도 있는데요.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라는 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의 일을 자기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요. 법안 하나를 내더라도 10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고 그 법안이 꼭 통과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게 된 이상 이거를 꼭 다시 이렇게 중간에 소환제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손실시키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취지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가 아닌 간접적 투표로 사실 되거든요. 그럼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국민들이 선택을 직접 한 적이 없으니 소환제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얻는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초기에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일정 정도
좀 빈번히 사용된다거나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특히 한 번 당선되면 4년 동안은 내가 뭐 무슨 일을 해도 잘리지 않는다라고 이 인식 자체가 머리에 박히기 시작하면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근데 저 거의 비슷한데 보세요. 대통령, 장관, 뭐 단체장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런 주민 소환제라든가 탄핵의 절차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항상 현실을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된 것은 좀 보완해 가면서 저는 상징적으로도 있는 게 좀 사회 개혁상, 정치 개혁상 좋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포퓰리즘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국회의원도 그 포퓰리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얘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예전에 유치원 관련한 비리 같은 걸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 지역구에 만약에 유치원 원장님이 진짜 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소환제를 당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럼 소신을 과연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11일부터 유튜브 생방송 채널 블루파크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매일 오후 5시쯤 당 소식과 함께 각종 정책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1시간 반 분량으로 생중계하는 채널이 있대요. 개그맨 강성범, 가수 오윤혜, 박지훈 변호사 등이 보조 캐스터로 출연을 한다 이런 상황이고 비명계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이제 센 글을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앞서서 유시민 작가가 그 매블쇼에 출연을 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인물평을 그때 했었죠.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은 돕는 2등이 되어라.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다른 직업을 모색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친명과 비명 간의 약간 갈등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종석,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비명계 쪽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뭐 그렇게 거부감 많이 안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말은 좀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작가님 이런 말로 유명하잖아요.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신다라는 말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좀 말하는 방식 이게 너무 좀 거칠다. 지금 그런 거친 방식의 발언은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순화해서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갈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크게 가야죠. 오늘도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주말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더 크게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없죠. 없다. 저는 지금 우리 겨울은 좀 끝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수배 대체요. 요즘 방한용품 잘 나오니까요. 시인 다 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게 사실은 불을 제대로 붙였어요. 이렇게까지 비난할 내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쪽에서는 그냥 좀 당의 다른 목소리도 좀 들어줘라 그러는데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 그 전에 좋아했습니다. 저 홍장원 차장 같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유시민 작가한테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재판에 있어서 그때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했어요. 컴퓨터를 빼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로부터 증거 보존을 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정말 희대의 망언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부터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정파적인 이야기를 세게 하는구나. 목적 이슈 얘기하는구나. 그때부터 사실 걸러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정파적인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신다. 저는
김부겸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시민 작가가 평가하는 만큼의 낮은 수준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당원분들이 평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동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네. 오히려 겨울을 더 세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열 개혁신당 당대표 공보특보입니다. 제 누구냐는 댓글이 하도 많아갖고 너 누군데 그래갖고 이름 좀 김성열 개혁신당 공보특보입니다.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워낙 화제가 되니까 하시는 말씀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만으로 49살이고 올해 우리가 50살이 되잖아요. 왜 저한테 공유 요구하시죠? 본인 얘기하시면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저 언더 73이라고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네. 뭐 저도 부족한 부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자가 50의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끔 제가 50이 되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나 이 1000명을 아는 나이가 됐나. 1000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60이 되면 네. 이순 뭐 하는 말마다 아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네네. 답답해 죽겠네. 아니 진짜. 이순이 넘고 종심의 나이에 가까이 가는 분이 말이야. 네. 이렇게 네. 누구 개인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물 평가를 이 공공의 매체, 그러니까 또 방송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선택적 정의, 이분의 선택적 정의가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틀린 얘기를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자체도 틀렸다. 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친명 쪽으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근데 사실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친명은 아니죠. 굳이 그죠. 따지면 친문이고 친노죠. 네. 그 노선을 보면 그죠. 그런데 원래 친노죠, 친노. 지금은 그냥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친민주당이죠, 시간이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탠스는.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 무슨 우리가 무슨 조직입니까 넘어가게? 친명으로. 극명 아니에요? 극명. 근데 극명하게 이런 와중에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2019년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따라왔잖아요. 요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임명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요거만 하나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허은하 대표 개혁신당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네, 전 대표가 도장이랑 계좌 비밀번호 들고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옥새 들고 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오셨을 때도 얘기했는데 본인이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유명해졌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도 도장을 직접 들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예. 찍어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지. 예. 근데 지금 직접 들고 가셨어요. 원래 이거 당 대표 직인을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으로 가지고 싶었나 보죠. 그랬나요? 당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허가를 받아서 찍는 거지. 본인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고요. 당 소유인 거죠, 당 소유. 그럼요. 예. 아니 당 자체가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법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빨리 돌려주셔야 되는 거. 사실 가처분해가지고 3대0 완패하셨거든요. 본인 주장 하나도 안 막혔잖아요. 법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직인보다 계좌 비밀번호가 중요해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냥 새 당 대표 직인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인형 신고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돌려주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또 처음에는 하고 나서 자기가 법원 판단은 존중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돌려줄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계시면 실질적인 문제는 계좌 비밀번호라니까요. 계좌 비밀번호도 그렇고 옥새도 그렇고 이러면은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거고 이러면 지금 구치소에서 계신 분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허은하 대표만 그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본인이 바꿨으니까요. 그래요. 당의 것이 본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허은하 전 대표와 지금 이제 새 대표가 된 천하람 의원이나
일종의 감정 싸움이죠. 야, 니네들이 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 골탕집 먹게 하겠다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 인형 국민의힘에서 바꾸면 돼요. 배워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대표 막 몰아낼 때. 아유 이준석 대표는 그냥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다 거기서 다 국민의힘에서 나쁜 거 다 배워가지고 온 거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뭐 많이 봤지만 조폭들이 유치권 행사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당장 감정이 좀 올라와서 그러지 그럼 곧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시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천하람 지금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포용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냈고 저희는 유화책을 쓰고 있습니다.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그냥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에 꽤 많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본다면 이준석 의원이 그냥 직접 해결하는 게 더 어울리진 않을까요? 이준석 의원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한테? 예, 안고 가겠다라는 쪽으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조고 각하의 자세로 모두들 다 자신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먹어요? 너무 먹고 싶으시면 1시간 내내 기다리고. 이거 사비로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알부민.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아꼈다가 먹어도 됐죠. 네네네. 자, 이 알부민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 알부민 찾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빨리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르만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이 알부민 특히 이제 그 요즘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초콜릿 잘 안 하고 맞습니다. 알부민으로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젊은 분들 20세의 건강한 체력을 90대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알부민 저희 장르만 쇼핑몰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 다양한 상품들 뭐 대파김치를 비롯해서 떡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이 언더 73을 겨냥해서 53세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지호 전 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조선 왕조 시대의 감각이다라고 이제 맞받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네이밍이죠. 근데 정치를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언더 73 아니 뭐 이거 72년생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나이로 구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이준석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던데. 본인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당 대표를 얘기했었던 거고 했는데 나이 갖고 문제 삼는 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한동훈 대표는 하여튼 뭐 김포 씨가 언제 서울에 편입된지부터 이제 밝히시고 나오셔야 된다. 김포 씨 이야기, 언더 73 이야기. 김동만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더 73이라고 그 숫자를 넣은 거 자체가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신지호 의원님은 오버 73이잖아요. 10살이나 오버 73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 김근식 전 위원장님 그러시던데 한동훈 대표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정말 젊은 정치한다. 진짜 감동했다고. 카카오 택시가 젊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카카오 택시 부르면서 뭐라 그러면 이준석은 이런 거 못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 택시 부르면 이준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택시 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70대 굉장히 많아요. 오버 73인데 전부 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73이면 53세 아니고 이제 만 51세 정도 아니에요? 그죠? 만으로요? 이게 이제 만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정말 나이죠. 그 나이라는 개념이 너무 좀 각인된 측면이 있는데 나이로 뭐 세대를 구분하고 자신의 그 갖고 있는 뭐랄까요 정신적 사고 연령 이게 중요한 거지 신체적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방탄소년단이라고 짓고 중년 노년이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마셔야지. 많이 기분 나빴는데 왜 이렇게 73년생 넘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참고로 잠시 후에 나오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오버 73이라고 오버 볼 수 있겠죠. 64. 자, 그러면 백투더퓨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잠시 김병주 의원 모시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